형 티베리우스가 개혁을 시도하다가 철제 의자에 맞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9살 어리던 동생 티베리우스가 개혁을 시도했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당시에 21살이었을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정도의 능력이 됐을 거예요.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 로마의 군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17살이거든요. 21살이면 충분히 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이우스는 17세 군역을 짊어질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매형인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를 따라서 누만티아 등을 다니게 됩니다. 가이우스는 티베리우스의 죽음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로마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 티베리우스를 죽인 악당들이여 두고 보시오. 내가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겠소. 실언이라고는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언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열정적이었던 가이우스는 이러한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의 원로원, 기득권층이죠. 기득권층은 가이우스를 경계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로마는 형이 반체제 운동을 했다고 해서 동생까지 연좌제로 묶어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가이우스가 자신을 낮추고 숨기고 있었다면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이우스는 그다지 위험인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이우스의 성격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멘트가 남아있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모욕했다고 해요. 그러자 내 어머니에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어머니께서는 남자인 너보다 유감스럽게도 더 오랜 세월 남자를 멀리했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일단 어머니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불쑥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온 거죠. 이런 면에서 형인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티베리우스는 맏아들답게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동생인 가이우스는 철이 없다기보다는 감정에 충실했던, 좀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었던 사람으로 묘사가 많이 돼요. 그러나 가이우스도 교육을 잘 받았는지 메타인지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할 때 급발진하는 경우들을 스스로 인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방노예를 뒤에 뒀다 그래요. 급발진하는 것 같으면 해방노예가 피리를 불어서 진정하시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우스의 이 폭발적인 언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동성관계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리스 문화를 사랑했던 로마에 동성 간의 성관계 문화까지 들어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가이우스도 매형인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휘하에서 부사령관, 부사령관이라고 해도 그냥 참모, 그리고 전쟁을 지켜보는 사람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겁니다. 10대 후반에 사령관이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군 경력을 쌓았죠. 여기서 또 하나, 로마는 현대의 군 경력과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는 군 경력이 공직으로 가는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를 군사국가로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군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였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이우스는 20대 중반에 재무관, 회계감사관이라고 해석도 하는데로 선출됩니다. 군대의 재정, 그리고 보급품 등등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죠. 작전에 실패한 사령관은 용서가 되어도 배급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급은 굉장히 중요하죠. 샤르데나에서 재무관으로 복무 중이었을 때의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방한복이 필요했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보급품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원로원과 가이우스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석도 합니다만 좀 심한 추측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 가이우스와 원로원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지역 유력자들과 해결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또 밀 공급, 정말 배급이죠. 식량이 부족했을 때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자 크레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였던 뉴미디아의 마시니아 왕에게 밀 공급을 부탁을 하고 받아냈다고 해요. 그라쿠스의 할아버지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와 누미디아의 마시니사 왕은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힘을 모아서 물리쳤던 동지관계죠. 그래서 로마식으로 크레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었고
있었고 이 관계에 따라서 서로 돕는 그들만의 룰을 지킨 거죠. 그라쿠스의 인맥 그리고 영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관으로서의 근무 기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호민관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라는 것이 원로원 측 주장이고 그라쿠스의 주장은 나는 복무 기간을 마쳤다 라고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원로원과 가이우스가 그다지 원만한 관계, 부드러운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결국 가이우스는 호민관이 됩니다. 4명의 호민관 중에 꼴찌로 당선은 됐다고는 해요. 하지만 워낙에 크리엔터스가 많았던 그라쿠스 집안이었기 때문에 호민관이 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호민관이 되자 형인 티베리우스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입안을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로마 사회의 구성원들 별로 나눠서 살펴볼까 합니다. 원로원보다 기사계급부터 보죠. 기사계급은 로마가 확장되면서 당연히 금융경제도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프라 건설 등등에서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나라가 커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계급이 기사계급. 이 기사계급은 로마 군대에 기병을 제공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신진 세력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퀴테스라고 불리우고요. 원로원 의원들은 금융사업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었어요. 간접적으로는 됐다곤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 있었던 것이고 능력 있는 시민들이 이 시장으로 치고 들어갔던 거죠. 과거 로마의 상업은 에트루니아인 또는 그리스인들이 주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서 로마 시민도 역시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면서 상업,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기사계급, 에퀴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계급의 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원로원도 이 계급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기사계급은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원로원으로 흡수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관습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그리스를 생각해보면 이 기사계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은 당연히 교육을 더 받게 되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존의 땅을 베이스로 했던 귀족계급과 상업으로 성장한 시민계급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론의 개혁 등등등을 통해 결국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죠. 로마는 공화정이었으니까 왕정 또는 귀족정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이 존재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기사계급, 에퀴테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가이우스가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심원을 모두 기사계급에게 배정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굉장한 제약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배심원을 하게 되면 원로원 세력이 자기네들끼리 헤쳐먹는데 훨씬 도움이 됐었을 테니까요. 사실 원로원 계급도 이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표심을 잃거든요. 그래서 체제 전복적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됩니다. 가이우스는 기사 계급을 더 밀어주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속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좀 더 강화해서 이들 계급에게 쥐어줍니다. 푸블리카니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지정받은 속주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국가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금액과 여러 가지 면을 받겠죠. 그리고 지정받은 푸블리카니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속주에서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자기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고 해요. 물론 지나치게 많이 걷어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이권이 달린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기사계급은 당연히 가이우스에게 기울게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사계급은 시민이고 시민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빈곤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인 티베리우스는 주로 이 계층에 포커스를 맞췄었죠. 그래서 농지개혁을 시도했던 거고요. 형인 티베리우스가 만들어놨던 농지법을 원로원이 폐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농지분배위원회가 유야무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농지분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들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물법을 통과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시중의 밀 가격에 비해 반값으로 제공했다라고 시오나 나나민 얘기를 해요. 또 한 측면에서는 가격은 비슷했다. 하지만 밀 가격이 오르내림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해주는 역할, 즉 안정적인 밀 공급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 내에서 밀 생산이 많이 줄었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양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이 숨어 있죠. 이후 공물법은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으로 활용이 되죠. 기본소득과 비슷하다거나 할까요? 일반적인 로마 시민에게도 무언가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 복무 기간에 원래 자비로 부담했었던 의복이나 장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들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가이우스 역시 이러한 재원 조달에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형 티베리우스가 페르가몬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로마에 유증하면서 생긴 돈을 활용하려 하다 왕이 되려 한다는 누명을 썼죠. 가이우스도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해 나갑니다. 또 빈민구제 책으로서 내세웠던 것이 식민도시 건설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제강점기의 경험 때문에 식민지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살던 곳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들을 수탈하는 형식을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식민도시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주변을 개간하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우스가 제안했던 식민도시는 그 이전의 식민도시와는 좀 차이가 났다고 해요. 과거 식민도시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요 도시들 사이에 건설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로마 시민들이 있으니 근처 동맹 도시들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가이우스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농사를 짓고자 하는 하나,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단체 이주를 하고 단체로 개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서부 개척자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말뚝 박고 그곳에서 농경 또는 목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완전히 고립된 혼자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6,000명 단위로 움직인다면, 그리고 이 6,000명은 보통 군단 단위이고 하나의 군대는 하나의 마을이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거의 모든 기능공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체로 이주해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도시로서 발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때 가이우스가 지정했던 식민 도시 건설 후보지들이 특이합니다. 카르타고,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진 도시, 이곳에 다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지역이 원래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라는 번성한 도시국가가 있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가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감정으로 다가왔을까? 이런 면에서 보면 가이우스가 사람들 마음을 잃는 데는 어느 정도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푸아, 두 번이나 배신을 해서 지도상에서 지워졌던 도시죠. 그리고 타렌툼, 여기도 역시 배신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 지워졌던 지역이에요. 이런 천연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인 상황상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만,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요. 가이우스가 또 신경 썼던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동맹국의 시민들이죠. 이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라틴 시민,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고 항소권이 없는 시민권이었다고 해요.
과거 이런 라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돈으로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군역을 담당을 했었고요. 라틴 시민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 세금을 내지만 군역이 상대적으로 로마 시민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비슷했어요. 심지어 한니발 전쟁을 거치면서 로마 시민들은 간접적인 직접세를 내요. 국채를 사야 되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케도니아가 로마 소유가 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국채 매입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전쟁 자체가 줄어들면서 로마 시민들이 군역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라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속한 도시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군역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여기에 또 차별이 생깁니다. 로마 시민들은 군사활동을 하면서 전리품이 생기면 다 가졌다고 해요. 그러나 라틴 시민들에겐 주지 않았다고 해요. 차별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예요. 이러면 라틴 시민들은 계속해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라틴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고 해요. 과거에는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쉽게 줬어요.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력이니까요. 그런데 과거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생각보다 적었던 시절에는 이 흐름이 적었던 거죠. 하지만 로마 시민권의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라틴 시민들이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하죠. 해외에 나가면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가치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라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겠다고 로마로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개인 입장에선 그렇다 치지만 라틴 시민이 속해 있었던 도시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력의 약화, 세수의 부족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로마의 동맹국들이 이런 부분을 원로원에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법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동맹시 전쟁으로 이어져요. 한니발이 그렇게도 군사활동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로마 연합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맹시 전쟁은 생각할 것은 많이 던졌지만 로마의 운명을 나쁜 것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원로원에 대한 가이우스의 견제책이 나타납니다. 집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출마하기 전에 집정관 임기 1년 동안 수행할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표를 해라. 한마디로 선거 공약으로 확실하게 내세우고 그것만 해라 라는 식의 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원로원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 어린 것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체제 전복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월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로원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했겠죠?